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부만 보면은 이제 다시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힘들죠. 다시 넘어지면은 일어서기가 힘들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억수로 운이 좋았죠. 말과 글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던 겁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신앙 가진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때 과장이 아니고 그 세계사 전편을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를 제대로 성공시킨 나라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시 넘어지면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법 고치면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힘들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엎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나이 든 세대 지금 70대 80대들은 이제 고생한 시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세대가 이제 끝자락을 기억을 하고 이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금이야 젊음을 찬양하는 시대니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세대 걱정을 오늘 방송 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한국 문제 일단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에 모멘텀 투자가 상품화되어 있네요. 모멘텀 투자가. 그래서 이 모멘텀 투자 ETF 상장지수 펀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방송을 하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서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거의 그런 선거방송하고 달리 직접 돈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요긴한 그런 실용정보인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이제 오늘 마지막에 소개되는 모멘텀 투자 ETF 대단히 오늘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실 수 없는 부분은 나중에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모멘텀 투자 관련된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관료 출신일 건데 지금 기업인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노란 봉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번에 넘어가고 문제되면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료 출신들이란 게 참 대책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봉급 나오는 사람하고 봉급이 그냥 벌어야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업가들이 아마 들으면 대경실색을 할 겁니다. 문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지 않냐. 고친 법을 적용도 안 해보고 지금 그렇게 아우성 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김용범 씨인가 그런 정책실장의 이야기인데 참 제가 보니까 그 뉴스를 접하고 참 내 스스로 대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관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먹이를 구하는 그런 수고는 별로 없으니까 돈은 일단 들어오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돈이지만 요즘에 공무원 봉급이 20 며칠 날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이제 고치면 된다. 내가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대통령 정책실장이니까 이제 정책을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지면은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웃어야 될지 뭐 우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아마 지금 한 6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본인도 이제 조직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여건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본인이 또 나서 가지고 뭐 일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망가진다는 것이 땡 하고 이렇게 예고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처럼 정책과 제도가 나라가 골로 가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하나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결정적인 그런 국가를 골로 가게 만드는, 부를 재생산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는 그런 악법일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우성 칠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일단 실행해보고 그다음 문제가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그때는 완전히 파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긴장감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 시장에서 진짜 목숨 걸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은 눈망울이 이름 또릿또릿하고 정신이 항상 살아있는 거죠. 살아가지고 아참은 뭡니까 그냥 골로 가는 걸 아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완장을 찼으니까 온갖 종류의 오사카 박람회처럼 뭡니까 악법 박람회를 지금 실시했는데 이제 2달 조금 더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라를 패대기를 치겠습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자들아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완장을 찼으니까 완장 찬 사람이 그냥 결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입 다물고 입 닥치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네가 어떻게 하냐 야 이 친구야. 내가 볼 때는 뭡니까 그냥 생산적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 진짜 기업들이 한국에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라면 저는 걱정이다. 네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봉급 따박따박 나올 거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람들 이야기하고,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은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청노조가 왜 원청 여러분들 경영진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이 다른 집 자식의 앞날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이 다른 사람의 부인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니까 다른 집 아이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이고, 다른 집 뭡니까 아내들의 삶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쓴 갑과 을이 서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건데 그 의무를 확장해 가지고 모든 하청업체들에서 원청업체가 여러분들 계약 이행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가 그게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나라는 옳은 거하고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지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깝깝한 정도가 아니고 야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다 어떻게 받았는지 권리 의무가 계약
주체와 객차가 있지 않습니까? 원청업체하고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계약을 맺은 거지 원청업체하고 여러분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계약을 맺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국장에 돈 넣고 이러면 돈 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참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뭐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제한주미 상공회의소 회장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답답한데 여기 제임스 김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이 노란 봉투 부분 한국 아시아 허브 위상에 부정적이다. 뭐 그렇게 외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야 너가 진짜 근대화된 사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 방문을 해가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자기 중심적인지 좀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면 어디 덫이 납니까? 투자하고 싶은 나라, 기업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한국 여름 정권시장에 돈 넣고 싶은 나라, 일어나면 의욕이 팍팍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면 될 건데 전부 다 여러분 다 거꾸로 가니까 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국에서 사업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권력 교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국에서 사업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은 아주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 교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경제단체의 아우성이나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 사람들의 호소 업소를 엄살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자기들 이익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도무지 씨가 먹히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업소를 하든 호소를 하든 모두 다 묵살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은 여러분 기업인이지만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업자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일반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경영의 핵심은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사업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험, 리스크를 안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사업의 기본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리스크를 안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업가가 리스크를 안아야 부가 생기는데 모두가 다 여러분들 봉급쟁이로 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국은 참 딱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의사결정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는 이야기를 이해관계자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바로 사업가들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생산되는 부의 총량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무릅쓰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것이 포면화되면 그때는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각 경제 주체들은 저마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 이른바 컨트리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가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국가 리스크가 너무나 커져 버린 겁니다. 정권 교체가 이제 거의 쉽지가 않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지금 국장에 돈을 넣는 걸 보게 되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국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을 진흥 순수로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본이 미국 시장을 향하는 것은 이제 실물 분야에서도 현저하게 관찰될 것입니다. 투자자들과 사업가들 떠나도록 등을 떠미는 국가에서 살게 됐습니다. 당신들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매일 받는 봉급 1,000만 원 가까운 봉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나라 수준이 낮은지 한국의 주식시장의 PBR이 10이라고 부총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겁니다. 이 PBR이란 것은 장부 가치 대비해서 주가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거나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한 용어지 않습니까? PBR이 1 이상이면 괜찮은 것이고 PBR이 1 이하면 특정 회사의 주가가 아주 과소평가되어 있거나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수시로 여러분들 이게 언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과소평가돼 가지고 동남아시아 나라보다 더 낮게 여러분들 PBR이 뭐 0.9, 0.95 이렇게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한국 규모의 국가에서 PBR이 1 이하인 겁니다. 장부 가격보다도 더 낮은 회사 가치가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인 겁니다. 남미보도 전부 다 한국보다 여러분들 더 높습니다. 이 여러분 부총리 수준 보시기 바랍니다. 구윤출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다. 코스피 PBR이 10 발언에 뿔난 개미들 정시 너무 몰라 참담. 뭘 참담할 게 있냐 그냥 국장을 떠나면 되는 거지. 국장을 떠나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뭡니까 사람 바꾸겠다고 그렇게 좀 고전하는 겁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아주 어렵게 된 겁니다.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다 골로 갈 겁니다 아마.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식 강연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공병호 TV를 안 보고 그냥 허허 살다가 다 당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뭐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뭐 용어를 몰라도 모르지만 이게 뭐 이게 특별한 여러분들 무슨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PBR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총리 같으면은 경제를 총괄하니까 주식시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식시장이.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PBR 이렇게 하면은 뒤에 B자가 북이라는 거 북. 플라이스 대 북 가치의 레이쇼니까 이거 정도는 뭐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용어는 모르더라도 를 묻는 지분의 10 정도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 10 정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조금 낮은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든지 10 어마어마한 거죠. 본인 무식함도 여러분들 탄로가 났지만 얼마나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무지한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건강도와 성장성을 드러내는 바로메타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1.0입니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30년간 잊어버린 여러분들 30년을 보낸 일본도 PBR이 1.6입니다.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너무나 한국의 정권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눌러있는 코스피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지난 7월 이후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미뤄볼 때
PBR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걸 대주주만 나무라지 말고 한국의 정시가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지를 굉장히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 입에서 PBR이 10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악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구나 이 사람이. 뭐 동학개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수장의 핵심 지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구윤천을 발을 보니 국장 정리하겠다. 아니 지금 국장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상상을 초월해 무능력한 것 같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이 PBR이라는 것은 프라이스 투 북의 장부 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최소한 1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죠.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자료고 이거를 10이라고 발언했으니까 참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PBR이 1이라고 하면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코스피 5천을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많으니까 국장을 떠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애국하겠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국하다가 가는 수밖에 없죠. 정리할 때는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있습니다. 기가 차가지고. 아니 달러를 여러분들 디지털 달러를 가지지 디지털 원화를 왜 가집니까? 디지털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거 아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여러분들 PBR이 0.7배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1.4. 이란은 2.1배입니다. PBR이. 장부 가격 대비 주가가 이스라엘이 1.4배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전쟁하는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여러분들 러시아만 우리보다 PBR이 낮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남아시아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 9.3배 PBR, 태국 1.6배, 말레이시아 1.3배, 인도네시아 1.9배, 필리핀 1.3배, 베트남 1.8배 국뽕에 취해 가지고 우리나라 만세 외치는 사람들 한번 보고 엄청나게 창피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에서 PBR이 1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대주주가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싱가포르이 9.3배입니다. 태국이 1.6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수준이 남미하고 동남아시아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뭐 선진국하고 이런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남미 보시기 바랍니다. 남미 보시게 되면 우리보다 전부 다 높습니다. 브라질 2.4배, 아르헨티나 1.1배, 칠레 1.4배, 콜롬비아 꼭 한국이 이름 콜롬비아 수준입니다. 페루도 이름 1.6배입니다. 수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관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서 PBR 같은 기본 지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PBR이란 것은 한 국가의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성장성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PBR이 1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주식시장이 형편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 같은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경제부총리의 PBR 10은 그냥 웃고 넘어가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 국장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길 가운데 하나가 투자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결되기 힘든 국장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훌륭한 기업이나 훌륭한 시장은 세계 수없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PBR 10이란 답을 내놓은 부총리도 참 실없는 사람이라고 질책하고 싶지만 아직도 한국 정권 시장에서 매일매일 열받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더 딱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들 국장에서 애국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지난 2개월 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사는 것은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답이 없다는 좀 냉정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국장 올인을 외치면은 선택하고 책임지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고용 감축 없는 구조조정. 이게 말 자체가 이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 자체가 사기잖아요. 고용 감축 없는 구조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생산설비를 감축하는 것이고 생산설비를 감축하면 당연히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사회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 된 나라인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고용 감축 없는 구조조정. 여기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석유화학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 설비의 25%를 아마 줄이는 모양입니다. 에틸렌 생산 캐파가 1000톤이 넘는데 연산 370만 톤을 아마 감축하는 국내 설비 용량의 25%를 이제 감축하는 것을 산자부하고 이제 그다음에 업계가 모여가지고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 이런 걸 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제 업계가 자율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25% 줄이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자율적으로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당신부터 먼저 줄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니까 핵심은 국내 전체 나프타 여러분들 생산설비 용량을 현재 생산 캐파가 1470만 톤 연산 그것을 이제 270만에 370만 톤 18에서 25% 감축하는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들 손에 피 대지 않고 업계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이 관료들도 이제 깨가 생겨 가지고 괜히 이렇게 뛰어들었다 나중에 여러분들 칼바람 맞을 수가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야기죠. 옛날처럼 여러분들 관리들이 사명감 갖고 들어가 가지고 과잉 생산 설비를 줄이거나 이런 일은 이제 일치 안 하는 겁니다. 다 몸만 사리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주목한 것은 구조조정을 하지만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구조 개편의 3대 방향은 과잉 설비 감축 오케이,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오케이, 재무 건정수 확보 및 지역경제 고용 역량 최소화. 그러니까 사람 자르지 말고 생산 설비는 25% 줄이라는 거죠. 고용 감축 없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요구한 정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 누구든지 봐도 여러분들 다 거짓말인데 언론들이 석유화학 여러분들 과잉 설비 문제를 왁왁거리니까 그러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계 사람들 불러가 이렇게 사진도 착각착각 찍고 나면은 이제 국민들이 관리들이 뭐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여러분들 주도해 가지고 나서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건데 뭐 알아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에틸렌 생산 설비가 1475만 톤이네요. 1475만 톤. 예. 아주 많네요. 그중에 이제 270만에서 370만 톤. 이게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했네요. 572만 톤, 1280만 톤. 이제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여기도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여수산단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여수산단이 가장 에틸렌 생산이 많은 모양입니다. 공장 통폐합 논의 본격화, 여수산단이 관건이다. 여수산단이 가장 생산 설비가 크니까 아마 이제 방법이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정유사하고 수직 계열화, 수직 통합을 해서 이제 비용을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물꼬를 잡은 것 같은데 10개 공장이 이제 자율 협상을 통해 가지고 25% 143만 톤인가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375만 톤을.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이다. 여천 NCC 228만 톤, LG화학 200만 톤, 롯데케미칼 128만 톤 등의 나프타 처리 시설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은 해외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유시설을 보유한 GS칼텍스는 합작회사인 미국 쉐브론의 동의가 필요해서 NCC 인수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여수산단이 가장 중요한 설비가 가장 크네요. 가장 큰데 일단 첫 번째는 정부 관리들이 이런 몸을 사려 가지고 뛰어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정부가 이제 주요 그런 지원 세력들이 노동조합이니까 그런 인력 감축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설득 없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강제할 테니까 그럼 이제 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업체마다 로비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기 회사를 살려달라고 그럼 당연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수산단이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겠죠. 여수산단에 전남권에 이런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 보호해 주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뻔히 나오는 건데 뭐 계산이. 세상에 고용 감축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기나 하겠습니까? 이제 사회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과잉설비 폐쇄와 동시에 인력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구조조정입니다. 진짜 구조조정. 진짜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입니다. 아마도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구조조정에서 덕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구조조정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구조조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한국은 이미 렌트 추구사회 렌트 스킹 소사이티를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름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나라가 골로 갈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화 폴리티컬라이제이션 과정이 진행됩니다. 정치적 힘과 위력을 사용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전 사회 영역의 정치화 현상입니다. 전 사회 영역에서 정치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분야의 정치화 과정이 왕성하게 추진되면
그걸로 그 나라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정치와 가정은 결국 권력을 잡은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연고가 자원 배분을 독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절단나더라도 자원 독식은 계속 여러분들 진행될 것입니다. 나라가 박살날 때까지 끈질기게 자원 독식은 정치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역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일당 지배체제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렌트 시킹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하니까 경제적 활동을 통하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정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경제적인 저 회사가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저 회사가 우리 지역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뭐 어떻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기 때문에 이게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나라가 골로 갈 때. 베네수엘라에 전부 다 여러분들 국영 석유회사에 여러분들 정권 잡은 사람들이 친인척을 다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해먹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부담될 거는 전부 다 세금이나 다음 세대 부담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먹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다 그런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의 성격이 강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정치와 교육계도 다 정치화되는 겁니다. 정치화돼 가지고 우리 편만 여러분들 덕을 보는 겁니다. 계급이 생긴 거죠. 계급이. 그걸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렌트 시킹 소사이어티 지대 추구 사회라고 해가지고 경제적 논리로 합리화될 수 없는 이익을 정치 과정이나 연고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익을 확보해가는 그런 사회를 렌트 시킹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AI 관련된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 30%씩 여러분들 20대 신규 사원 뽑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SK텔레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기술이 쓰나미처럼 그냥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봐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은 이제 참 어렵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훈장이 아니지만 살아본 사람들은 경험에서 많은 그런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한국 참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젊은 날 중동에서 여러분들 70대 지금 70대니까 70년대 여러분들 중화학공업을 일으킬 때 대부분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 눈에는 참 나라가 골로 가는 게 거의 보일 겁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저렇게 하다가 완전히 엎어질 건데 엎어지고 나면 다시 못 일어서는데 한 분 여러분들 댓글을 좀 길게 남기셔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님입니다. 제가 72세 은퇴자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미국이 원조를 해준 옥수수죽과 옥수수빵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중동에 나가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모래먼지 속에 설날 추석 공휴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52도의 그런 더운 날씨 조건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해 보기도 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한 번 안 자고 햄버거로 새끼를 때워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휴가 와서 결혼하고
20일 만에 다시 중동으로 가서 9개월을 생이별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놨더니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은 경제가 폭망하는 게 보이는데 경제가 한번 주저앉으면은 회생 불가능인데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은 잊어버리고 그냥 흐흐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72세 은퇴자시니까 학번으로 하게 되면 한 70년대 73학번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분들은 아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게 일어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세상 조심해서 안 살면은 그냥 그야말로 한 방에 가는 거죠. 이 조금 있어 보시죠. 이게 또 인정을 받으라고 하네. 에휴, 정말. 조금만 계시보시죠. 그래도 참 대단한 시대 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글 같은 회사들이 플랫폼을 제공해 줘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실방송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참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입니다. 저는 73세 초로의 여성입니다. 어느 날 공 박사님 방송을 보게 돼 이제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북에서 공산 치하에서 어느 정도 겪고 내려온 분들이라 공산당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늘 들어와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반이 60명이 넘었는데 20, 30명 정도는 점심 도시락을 못 가져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을 벌려고 이를 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웬만큼 살게 돼서 좋은 세월이라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늙을 막에 날벼락인지 이게 웬 말입니까? 겨우 집을 두 채 어렵게 장만해 세놓고 노후 걱정 없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참 암담합니다. 말씀대로 배가 고파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40대 50대가 부모 덕에 배를 안 굶어봤어 이러는 건데 부자들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애써 벌어놓은 돈을 이북에 퍼줘서 핵을 만들게 하고 이젠 대려 협박받고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주도권을 쥐었으니 앞날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께서
이야기를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분들은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겠죠. 겪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겪을 날이 뭐 조만간에 아마 오겠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참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1948년에 나라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5월 달인가 건국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쭉 지켜보면서 참 사람들이 야무지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부지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 건면하고 성실한 덕목도 중요하지만 야무져야 되죠. 야무져야. 다부져야 되는 겁니다. 똘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당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뭐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영국 수상들이 전부 나서 가지고